예, 안녕하세요. 김원열의 진보 하나로 토론의 관계로 오늘은 좀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한진중공업 2차 희망버스, 참여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셔가지고, 방송이, 한 주 쉬게 됐습니다. 지난번에 최저임금 문제를 가지고서 이찬배 선생님을 모시고서 우리가 대담을 나눴고요. 오늘은 바로 청소 노동의 문제, 우리 주변에 청소 안 하고 살 수는 없죠. 수많은 건물에. 예, 그래서 공공노조 서경지부 김태환 조직부장님 모시고 대담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간단히 인사를 먼저 하시죠. 예, 시청자분들한테. 반갑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의 김태환 조직부장입니다. 예, 지금 무조건 1대1님,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별풍선이 시작부터 쏟아지는데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까? 예, 예, 지금 이쪽에, 여기 가려 있어서 그런 모양이에요. 좀 위쪽으로. 예. 예. 너무 위로. 자, 여러분, 진보대 통합, 오늘 토론회가 있었는데, 현장에서 있다가, 9시 전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방송이 토론회가 늦어지기 때문에, 이제 시작하게 됐는데요. 자, 안동 머스마님 피곤하신데도 접속해서, 고맙습니다. 진보대 통합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실 겁니다. 지난 7월 15일 금요일 연석회의가 있었죠. 진보대 통합 연석회의. 그래서 거기서 결정된 사항은 연석회의 체계는 지난번 5.3.1 합의로 마무리가 되고, 그리고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 새통추라고 하는 걸로 상당히 진전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지역에서 활발하게 새통추 활동이 이루어져서 중앙 정치 협상에 큰 영향을 미치도록, 긍정적인 영향이죠. 예, 그러기를 바랍니다. 예, 그냥 수많은 선물들이 오늘 김태환 님이 이렇게 출연하셔가지고 수많은 분들이 선물을 해주시네요. 시작서부터. 예, 고맙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조직부장님이시고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홍대 청소 미화원 노동자 할머님들 투쟁하실 때 그분들하고 같이 이제 민주노총 차원에서 같이 결합을 해주신 분이고, 지금도 뭘 하시고 있냐면 롯데 손보 건물이 있습니다. 거기 청소 용역 노동하시는 노동자분들, 거기도 또 똑같이 할머님들이거든요. 그쪽도 역시 거기서 같이 현장에서 해주시는 분이에요. 활동해주시는 분. 예. 복지국가와 진보대 통합을 위한 시민회의, 시민정치실천단에서 홍익대 청소 경비 노동자 투쟁에 연대 투쟁을 열심히 했었죠. 여기 계신 안노리님도 그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셨고, 그래서 승리를 일궜는데 지금 최근에 손배압에 소송을 걸고 이래가지고서 아주 문제가 심각한데, 자, 오늘 다룰 청소 노동자 문제에 있어서 사실 고층이든 저층이든 또는 학교든 일반 회사든 청소 없는 건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에서 청소 노동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투명인간처럼 우리 사회에 공론화되지 않았다는 점, 이 점이 아주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권리 투쟁을 할 때 굉장히 외롭게 투쟁하는 형태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대부분 비정규직 노동자, 청소 노동자의 경우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함께 연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환 부장님, 예, 네.
지금 중요한 거는 청소 노동자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그러는데, 예, 지금 현황이 어떤가요? 현재 우리 사회의 청소 노동자의 현황, 실태, 그리고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이 어딘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일단 청소 노동자 실태를 2006년에 국가인권위원회 차원에서 조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2006년 당시에 청소 노동자 수가 43만 명 정도로 집계됐던 적이 있는데, 그 이후에 지금 사실 어떻게 청소 노동자가 늘어났는지 줄어났는지는 정확한 실태가 정확하게 된 게 자료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2006년만 하더라도 거의 다수가 간접고용, 용역업체 소속에 있었고, 대학교가 됐든 아니면은 일반 기업에 있는 기업 소유의 건물에 있던 간에 거의 간접고용으로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실태였습니다. 재미있는 건 그 당시에 청소 노동자들이 거의 20년, 30년 이렇게 일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정규직이라고 답한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정규직이라고 하는 게 용역업체 정규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라는 게 또 다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고, 결국 용역업체에서도 1년 단위라든가 2년 단위로 계약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 자체가 청소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없게 만드는 조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면은 굉장히 일방적인 탄압들이 많이 가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현재에서 가장 강력하게 탄압받고 있는 사업장이라고 하면은 다름 아니라 남대문 인근에 위치한 롯데손해보험 빌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남대문에 있는 롯데손해보험 빌딩을 제가 이제 집회할 때 가서 보니까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노조에 가입을 안 하면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주겠다 그랬었죠. 그러니까 할머니가 자존심 상해갖고 자기네들은 노조를 만들겠다, 기분 나쁘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분들 상황을 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시죠. 얼마나 좀 무식하게 탄압을 하는지. 저 그때 눈물 날 뻔했거든요. 그 할머님이 읽는 편지를 딱 들으면서. 일단 롯데손해보험 빌딩 분에는 1월 25일에 전원 노동조합에 가입을 했습니다. 한창 홍익대 투쟁이 좀 진행되고 있을 텐데, 그럴 때 회사가 처음에 노동자가 가입했다는 걸 알자마자 집단해고 통보를 사실 다 날렸었어요. 3일 만에 다 날렸습니다. 그런데 집단해고 통보 날렸는데 실제로 집행을 하지 못했죠. 그거는 아마 저희가 예측하기 홍익대 투쟁의 어떤 여파, 홍익대가 어쨌든 그런 사회적 여론이 맡고 있는 상황에서 여론의 지탄에 좀 자초하고 싶진 않았던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대신에 한 명씩 해고를 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분해 간부를 하던 처음에 노동조합을 만들었던 사람들 중에 좀 선전적으로 먼저 나섰던 사람들은 대다수 초반에 어떤 식으로든 핑계를 잡혀서 해고가 됐죠. 예를 들어서 사측이 그런 해고 사유를 잡으려고 했던 것 중에 직원과의 마찰이 심하다, 아니면은 가령 노동조합 탈퇴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이 폐지 업무 같은 것들을 종사하다가 약간 폐지 같은 것들이 좀 모자란다 그러면 그 폐지를 청소 노동자가 훔친 것이다, 그러니까 형사고발을 하겠다라고 협박을 해서, 형사고발에 실제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사람들이 70평생 동안 경찰서 문턱에도 안 가본 사람들인데 굉장히 두렵잖아요. 그런 좀 치졸한 식의 탄압들, 그리고 나중에는 용역깡패들이 건물에 배치가 됐습니다. 70평은 청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용역깡패를 배치하는 일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인데, 그리고 용역깡패를 배치하면서 한 명씩 해고시키고, 그 해고된 청소 노동자들이 건물에 들어와서 자신의 주장을 하려고 하면은 그 용역깡패들이 물리력으로 70억원 할머니를 밀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좀 역사가 있는 거죠. 노동조합 생기자마자 상품권을 들이밀면서 노동조합 탈퇴하면은 이 상품권을 주겠다, 그런 식으로 청소 노동자들이 희롱했던 일이 있었고, 나중에 사실 탄압을 다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집이라든가 어떤 개인사들 뒷조사하고 형사고발까지 해야 되는 상황에서 개개별로 노동조합을 한다는 이유로 그런 상황에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탈퇴를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상품권을 또 지급을 했습니다. 남은 조합원들은 지급받지 못했었죠. 사실 그것은 그 청소 노동자들에게 이미 여러 탄압으로 인하여 해고 협박이나
여러 가지 비인격적인 탄압으로 인해서 인간성을 많이 무시당한 사람들에게 그나마 그 마지막 남은 자존심도 좀 뭉개버리는 확인 사살 조치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후 남아있던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걸 알고 나서 분노하고 노동청 진정 및 계속 인터넷 언론이라든가 아니면 투쟁들을 계속해서 차별 조치를 좀 시정하라는 요구를 하고 난 다음에야 그 상품권 얼마 되지도 않는 것들을 회사가 지급을 하더라고요. 그래 놓고 나서 회사가 노동청에 가서는 원래 다 주려고 했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누가 봐도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 행태였죠. 지금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좀 상황들이 가령 청소하다가 남행열차 노래를 가사를 좀 바꿔 불렀는데 관리소장이 불러서는 그 노래 가사 바꾼 내용이 노조에서 배운 거기 때문에 이건 원청을 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머리통을 갈아버리겠다. 그렇게 한 5번씩이나 폭언을 하고 결국 징계 조치를 내리는 상황까지 발생을 했고 나중에 김여진 씨가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김여진 씨가 잠깐 찾아와서 김여진과 날라리 외부 세력들이 와서 휴게실을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그 휴게실을 방문해서 사실 너무 충격적인 광경을 본 거죠. 가령 대학교라든가 이런 곳에 있는 휴게실보다도 너무 말이 안 되는 0.5평가량의 그 기계 설비들이 가득한 누워서도 쉴 수 없는 그 휴게실을 보고 너무 충격적이라서 사진을 찍은 것 같아요. 그러자 그 사진을 찍자마자 그 사진을 찍힌 죄로 그 사진 찍힌 청소 노동자는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치졸하게 압박하면서 노동조합을 좀 파괴하려는 공작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고 얼마 전에는 사측 관리자가 집까지 찾아가는 일도 발생을 했고요. 개인 집에 찾아가서 가령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겁니다. 현장에 들어왔는데 갑자기 관리자가 그 청소 노동자를 어깨를 툭 치고 지나가면서 그 동네 정육점에서는 평판이 좋던데 왜 여기서는 이러고 사냐 이런 식의 어떤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 이거는 개인 사생활 사찰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얼마 전에 또 다 자진해서 사직해서 나가는 사람들도 계속 있었고요. 너무 그 사람이 심하니까 차마 노동조합을 배신할 수는 없고 동료들을 그렇다고 여기서 버티기 너무 힘들고 아마 이런 식으로 노동조합 만들었다 탄압받은 사례가 제가 대학교 사업장에 여러 가지를 봤을 때도 거의 요 몇 년간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이 정도는 잘 없었는, 이 정도는 저도 처음 보는 일이고, 또, 제가 볼 때는 이게 아마 처음에 대학 사업장이나 이런 사업장들은 노동조합 생겼다는 거에서 굉장히 극단적인 어떤 해고나 이런 것들, 용역업체, 용역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시기가 됐다라는 그 이유로 그렇게 대량 해고를 자행하는 일이 가끔씩 있었는데, 여기는 사실 대량으로 해고할 수 있는 용역계약의 존재 자체가 좀 약간 불확실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량 해고를 하긴 쉽지 않고, 그리고 홍익대 투쟁 분위기도 있고 해서 그렇게 하기보다는 굉장히 작게,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대기업 노동자들에게는 할 법한 그 노무관리 수법들을 하나하나 사용해서 청소 노동자들에게 인격적 모욕을 주고 자발적으로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조건들을 만드는 거죠. 그런 걸로 볼 때 사실은 이 탄압 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자면은 이렇게 가면 표현하기 쉽지 않겠지만은 오히려 집단으로 해고시키는 것보다도 오히려 더 지능적이고 악랄한 행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제가 자료를 보니까 롯데 손해보험 빌딩 청소 노동자가 처음에 1월 25일 날 노조 결성했는데 3일 만에 전원 해고 통보를 했고요. 청소 노동자 23명이 노조 결성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러한 탄압하에서 어떤지, 그리고 시청자 질문 중에 신격후에 롯데그룹에 속하는지, 이 롯데 손해보험이 어떤지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죠. 예. 일단은 그렇게 해고되고 자진사직하는 사태들이 발생하면서 4월 정도 됐을 때 처음에 24명으로 시작했던 조직이 6명, 해고자 포함해서 7명 이렇게 남은 상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그 6명 정도가 계속해서 투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 인간으로서의 어떤 자존심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신격화의 롯데그룹에 속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 보험 빌딩 같은 경우에는 롯데에서 다른 보험에서 인수해서 만든 건데 이후에는 롯데에서 직접적으로 노무 관리를 하고 있죠. 이 롯데 하면요, 이 노무 관리가 잔인하기로 유명한 데잖아요. 굉장히 롯데 백화점서부터 시작해 롯데 백화점 노조가 아예 박살이 났거든요. 결국 지금 미도파 인수하고 난 다음에 미도파에 있던 그 노조도 완전히 박살을 냈어요. 이 박살을 낼 때 어떤 식으로 하냐면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노무관리 수칙을 정해갖고 그 노무관리 수칙을 말도 안 되는 노무관리 수칙들을 정해요. 그런 다음에 막 엉뚱한 데다 막 사람들을 보내고 그런 다음에 결국 해고시키는 방법. 그 조금씩 해갖고 결국 시간을 두고서 하나하나씩 잘라내거든요. 그러면서 굉장히 인간적인 모욕감을 주는 형태들을 해요. 예를 들자면 뭐 롯데백화점에서 했었다면 뭐 영업직이나 이제 그 관리직에 있던 사람을 갖다가 생선 머리 자르는 데로 보낸다든지 그렇게 한다든지 뭐 주차 안내원으로 보낸다든지 그런 식으로 한 다음에 거기서 뭐 그 생전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잘 못하잖아요. 서툴잖아요. 그러면 그걸 갖다 막 적용시켜 갖고서는 결국에는 그 사람들 하나씩 잘라내거든요. 이게 굉장히 이 잔혹한 방식인데 그걸 해요. 그리고 또 이 청소노동자들은 제가 94년도에 제가 하얏트 호텔에서 그 하청 용역에서 청소 일을 했었습니다. 제가 4개월 반인가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하청 청소 노동자들의 상황을 잘 아는데 대부분이 50대 이상의 그 아주머님, 할머님들이신데요. 그분들 노무 관리하는 게 굉장히 좀 굉장히 뭐랄까 말도 안 되는 형태들이 노무 관리들이 들어가요. 그래갖고 실제로 그 여태까지 홍익대 같은 경우 홍익대처럼 이긴 게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 대우빌딩도 아실 거예요. 대우빌딩 얘기를 좀 해주시죠. 대우빌딩 투쟁 같은 경우에는 결국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우빌딩 예를 한번 좀. 대우센터 빌딩 투쟁도 저희 지부가 투쟁을 했던 사업장이었는데 일단 대우센터 빌딩 같은 경우에는 어떤 용역업체가 나가면서 집단해고들이 발생을 했던 사례입니다. 그 당시에 시설관리, 경비, 정비, 미화 다 한꺼번에 투쟁을 했었는데 사실 그 중에서도 조직들이 분열되는 일도 많이 있었고 조직 내부에서. 그런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남은 사람들은 다 복직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게 200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있었던 일인데 그러고 나서 분해가 한 1년 넘게 유지가 됐어요. 근데 마지막에 2008년에 저희 지부에서 결국 마지막엔 지켜내지 못했습니다. 원청사 자체가 리모델링을 해버렸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 대우센터 빌딩에서 금호아시아나 빌딩으로 넘어가고 금호아시아나 빌딩에서 다시 지금은 서울스퀘어라는 빌딩이 되어 있는데 금호아시아나 빌딩이 다시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원청 자체가 사라지고 그런 과정에서 그 대우센터 빌딩이 마지막에는 결국 지켜지지 못했던 거죠. 하지만 그 당시에 대우센터 빌딩 투쟁 같은 경우에는 89일의 농성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이렇게 언론이라든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상황도 아니었고 연대도 거의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런 조건에서 싸웠던 거죠. 그런 거에 비하면은 지금은 많이 나아진 조건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청소노동자 투쟁할 때 저희가 2008년 이후부터 시작된 대학교 비정규직 청소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어쨌든 한 승리를 좀 많이 얻어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그걸 승리라고 봐야 되는지 참 안타까운 건데 2008년에 성신여대 65명이 구인 광고를 통해 집단해고 됐을 때도 전원복직을 했고 이번에 홍익대 170명 전원복직하는 그런 성과를 만들었지만은 사실 이 청소 노동자들은 그냥 그 상황에 내몰렸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극한의 투쟁을 강요당했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사회의 간접고용 문제나 청소노동자 문제가 진작에 알려지고 그렇게 할 수 없는 조건이 됐었다면 그 사람들은 그런 극한의 상황에 내몰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 걸로 보자면은 원래 일해야 될 일터에서 당연하게 일하는 것을 승리라고 막 표현해야 되는 현실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게 아니냐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지금 청소노동자의 어떤 현황, 그리고 과거의 실패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대표적인 성공 사례인 홍익대 같은 경우에, 그걸 과연, 승리라고 할 수 있는가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근데, 표면적으로는 하여튼 승리를 쟁취했는데, 그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는 지금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 승리의 원인에 대해서는, 직접, 참여하셨기 때문에 잘 아실 텐데, 무엇이 이 청소노동자들이 승리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됐는지, 한번 우리가 승리도 상당히 좋은 교훈이거든요. 실패
그렇지만 그래서 홍익대 투쟁의 어떤 승리의 원인 뭐 연대 측면이라든가 뭐 이런 거를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홍익대 같은 경우에는 일반 다른 대학들과 좀 대학 당국이 많이 다른 태도를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조건에 있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홍익대를 시작하면서 저희 투쟁에서 이제까지 노동조합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경험을 너무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시민들과 그리고 각 단체만이 아니더라도 개인 시민, 각 다른 학교의 학생, 그리고 상상하지 못했던 우리 어린 초등학생까지도 이 농성장에 방문을 하고 이곳에서 연대를 하는 것이 저희가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후원금이 그렇게 쌓이고, 지금 그 후원금은 홍익대 청소노동자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미조직된 평소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데 사용되고 있는데, 그만큼 많은 후원과 또 자발적인 시민들이 스스로 사업을 만들어내는 것들이 노동조합에서 투쟁하면서 이제까지는 전에 없었던 그런 경험이었죠. 사실 그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청소노동자들이 그리고 이탈하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대학 당국이 그래도 홍익대보다는 좀 합리적인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원 해고를 시켰지만은 2주 만에 복직이 됐는데, 그 당시에 청소노동자들 65명이 다 해고가 됐지만은 사실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됐을 때 이탈자들이 그 중에서 뭐 비율로 따지자면 얼마 안 되는 적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10명 이상은 좀 이탈을 당시에 했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이 드는데, 그런데 홍익대 같은 경우에 사실상 이탈자들이 10명이 안 됩니다. 170명 중에서 170명이나 140명이 처음에 조합원 투쟁을 시작했는데 10명도 안 되고 대여섯 명 전에 이탈자, 거의 많지 않은 이탈자들이 있었는데, 연대에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49일 동안 버틸 수 있었고, 결국에는 원직 복직과 그리고 최저임금은 일단 너무 뛰어넘는 임금 수준 등 여러 가지 무시하지 못할 성과들을 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반면에 그런 연대들이 없었을 때 노동자들이 자신의 투쟁을 확신하고 정당하다고 믿고 버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롯데 같은 경우에도 4월 되기 전에 4월이나 이렇게 다 탄압이 들어올 때 초기에 많이 그런 연대들이 있었다면은 지금같이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좀 실질적인 측면에서 청소노동자 문제를 최저임금과 한번 연관을 시켜보죠.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서 다뤘을 때 최저임금 문제 아직 결정이 안 났었는데 7월 13일 노동위원 없이 사용자위원하고 공익위원들이 6% 인상한 구체적으로 금액이 4,580원. 이게 지금 만약에 이것이 이의 제기가 반영이 안 되면 8월 15일 날 최종 고시가 되고 내년부터는 바로 그 시간당 4,580원으로. 그런데 계산을 해보니까 주 40시간 기준으로 이게 100만 원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 청소노동자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과 연관해서 본다면 100만 원을 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대체로 어떤 정도의 임금을 받고 있는지, 예, 그리고 그런 임금 구조의 문제나 4대 보험의 문제, 뭐 이런 부분,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현황을 말씀을 좀 해주시죠. 일단 청소 노동자들은 온몸으로 최저임금을 증명하는 주체들입니다. 사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꽤나 단기간 노동조합 가입해서 투쟁을 하지 않았다면은 대부분 일반적으로 최저임금에 딱 맞춘 금액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고, 아니면은 빌딩 사업장 같은 경우에 사실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에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보면서 4,580원의 액수를 보면 생각이 들었던 거는, 저희 이번에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가 홍익대 투쟁이 끝나자마자 전개됐던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에서 집단 공동교섭과 공동파업을 해서 낸 타결안이었습니다. 그때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노동자 최저임금만 받고 있어가 그 당시에 청소노동자들이 갑자기 봉기를 하고 공동으로 타결한 액수가 4,600원이었는데, 이번에 4,580원이 타결나기 전에 공익위원 측이 제시한 액수가 4,580원에 4,620원 그 사이를 중재안으로 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 자본 측이 이 액수를 정확하게 자신들의 어떤 기준으로 삼고 이걸 제시를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사실은 이 액수대로 올렸을 때 딱 이만큼만 올리고 있다, 이만큼만 올리거나 하는 생각, 이만큼 올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됩니다. 요즘에 청소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은 그래도 최저임금만큼만은 지켜주려는 곳이 많은데 그 대신에 문제는 인력이 감축이 됩니다. 같은 비용으로 청소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전에 최저임금 지켜주지 않고 했을 때는 한 40명이 청소했는데 최저임금을 이제 지켜주려니까 인력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 청소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는 더 강화가 되고 결과적으로 한 빌딩에 아무리 큰 빌딩도 이제는 30명이 넘는 빌딩이 거의 없습니다. 예전에 70명, 100명이 청소하던 빌딩이 이제는 30명, 20명이 청소하는 걸로 바뀌고 있는 거죠. 사실 이런 측면들로 바라보자면은 이 최저임금의 문제들이 청소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이 사실은 딱 최고임금이 되어버린 어떤 현실이 있는데 이거를 좀 파괴해야 된다는 조건과 함께 청소노동자들에게 최저임금과 비용을 이유로 해서 과중한 노동을 강요하는 어떤 행태들도 많이 지적돼야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롯데손해보험 빌딩만 하더라도 사실은 여기서 계속 감축이 되다 못해 한 사람이 최근에 들어올 때 한 명이 1.5층 내지 2개 층을 하고 있었는데 그게 1000평입니다, 한 명이. 그 정도의 노동 강도를 대부분의 빌딩 청소 노동자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좀 이렇게 좀 부각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용역업체로 넘어오면 어떤 식으로 이제 노동 강도가 강해지는지를 제가 이제 겪은 사람이거든요, 몸으로. 그러니까 하얏트 호텔에서 이제 처음에 일을 할 때 제가 들어가면서 이제 용역으로 바뀐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이제 직영 체제에서 비정규직이었었고요. 계약직 노동자죠. 계약직 노동자였다가 이제 용역업체로 넘어간 상황에서 용역업체에서 일을 했었는데 제가 딱 들어가서 일을 하는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청소부들한테 무전기를 주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청소부가 무전기를 들고 다닙니다. 왜 무전기를 들고 다니냐? 일을 끝내면 바로 다음 단계로 지시를 내리는 거예요. 잠깐 쉬는 타임도 없어요. 그러면서 여기 안 끝났습니다 하면 또 와서 또 매니저들이 쫓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굉장히 막 그 업무 강도가 굉장히 엄청나게 그 배로 늘어난 거죠. 용역으로 넘어가면서부터. 근데 그런 형태들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아마 지금은 더 심해졌을 거고 그분들이 지금 아마 거의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될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마 그분들에 대해서 아마 건강검진 같은 거 해보면 엄청나게 지금 상황이 안 좋을 것이라고 저는 예측이 되고 있고 실제로 느끼기에도 가서 봤을 때 상당히 상황들이 안 좋더라고요. 예. 예, 그 청소노동자 문제에서는 최저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 노동 강도의 문제, 그 다음에 작업 환경, 그리고 뭐 식사의 문제, 이러한 소소한 것들이 사람들 눈에 잘 안 띄는, 그러니까 깨끗하긴 깨끗한데 이분들이 활동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이 잘 눈에 안 띄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아주 깔끔한 신형 고층 건물 같은 경우는 이분들은 그러면 일을 낮에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밤새, 새벽에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그 노동 환경 문제, 최저임금, 임금 차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좀 전에 말씀하셨던 노동 강도 그리고 포함해서 그 작업 환경, 시간, 작업 시간, 그리고 어떤 옷을 갈아입는 곳이라든가 식사하는 곳 이런 것들이 그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은 근무 시간 문제로 접근을 하면은 청소 노동자들의 출근 시간들이 보통 7시나 8시로 근로계약상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7시로 해서 오후 5시나 아니면 4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그런데 사실 7시에 출근 시간에 맞춰져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7시에 출근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의 출근 시간들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9시를 보통 기준으로 많은 어떤 정규직이나 어떤 빌딩들의 빌딩 아니면 대학교도 다 출근을 그렇게 하는데, 그 전에 청소를 마치려면은 도저히 7시에 나와서는 그걸 마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5시나 4시 반이나 이렇게 일찍 와서 모든 청소들을 시작해서 마무리해야 그 직원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청소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나와서 청소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용역회사들이든 어디든 그렇게 주장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시켰냐, 언제. 자, 우리는 시킨 적 없다. 그러니까 사실 무인 봉사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 시간 동안은.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식사 공간이나 이런 것들은 최근에 좀 보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비트실이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0.5평, 잘 알죠. 예, 잘 아는 분들은 잘 아시는 그 비트실, 0.5평 되는 그 공간에 각종 뭐 보일러가 됐건 아니면 보일러는 전기 시설이 됐건 그런 것들이 갖춰져서 큰 하수도관 하수도관 이렇게 돼 있는 그런 네. 공간. 그런 곳은 다 숨겨져 있죠. 빌딩이 됐건 대학이 됐건 어디가 됐건 숨겨져 있는 곳인데 그 숨겨진 곳에서 숨어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리고 거기서 잠깐 몸을 눕혀야 되는 것이 청소 노동자들 대다수의 어떤 현실입니다. 이제 청소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작년이었나 재작년이었나 부산에 있는 주상복합 건물이 불이 났습니다. 근데 그 불이 났는데 불이 났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좀 전에 말했던 그 비트실이에요. 근데 비트실에 그 콘센트를 연결을 해서 전기장판을 깔고, 비트실이라는 데가 환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밀폐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이제 저 백열 전구를 달고 거기서 사람들이 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좁은데 거기서 쉬었던 거예요. 나무판자 막아놓고 이렇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전기과열이 일어났고, 그래서 불이 나서 그 건물은 불이 탔습니다. 자, 누가 죄인일까요? 근데 억울하게도 거기에서 쉬었던 그 청소 노동자들을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들이 거기서 그렇게 쉬고 너희들이 그렇게 전기 썼기 때문에 과열돼서 불났다. 너희들이 잘못이다라고 했던 거죠. 법원의 판결도 그랬어요. 근데 문제는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나마 준 게 그거예요. 준 것도 고마운 거예요. 보통은 어떠냐면요, 화장실에 보면 한 칸 정도를 빌려서 거기서 쉬라 그러는 데도 많아요. 제가 실제 경험으로 보면 화장실 한 칸 안에서 거기서 그 할머님들이 거기서 빵이랑 우유 드시고 그 안에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계시고 그런 상황들을 제가 계속 겪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나마 그 비트실 거기서 했더니 그 안에서 불났다 그래서 범인으로 모는. 하지만 그들을 그곳으로 골판지 박스 안으로 집어넣었던 그 사회적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혀 누구도 봐주지 않았던 이런 문제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예, 모든 문제가 우리가 현장에서 체험하고 있는 것을 거론하고 그거를 풀어나가려고 노력을 할 때 이제 의미가 있죠. 굉장히 구체적이고, 예, 무조건 1대1님이 말씀하신 것에 공감을 하고요. 승리의 날님이 통합이다, 진보대 통합이다 하는 것에서 이 노동의 문제가 우리 일상생활에서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가. 특히나 우리가 복지라고 했을 때는 일자리하고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죠. 그러면 어떠한 노동 환경에서 노동 복지의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화두고, 이러한 것이 제대로 합의되지 않는 진보대 통합은 실제 허구일 가능성이 아주 높죠. 승리의 날림의 여러 가지 말씀에 또한 공감을 합니다. 얘기하다 보니까 30여 분이 거의 금방 지나가는데요. 잠시 아마 토론회 계속 들으시고 이 무더위에 그 다음에 또 이 진보 하나로 방송까지 시청하시느냐고 피곤하실 텐데, 노래 한 곡 들으면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그리고 좀 더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이렇게 노동의 문제라는 것이 사실 우리 사회의 극소수의 사람들, 놀고 먹는 사람들 빼놓고는, 예를 들면 뭐 이자 수입으로 먹고 산다거나, 투기를 통해서 부를 축적하거나, 이러지 않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노동을 하죠. 그 중에서 비정규직 노동이 가장 심각한 노동이 될 테고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앞 시간에서는 주로 청소 노동자의 현황, 그 다음에 노동 실정에 대해서 다뤘고, 지금 이 시간에서는 이제 대안을 한번 모색하는 시간인데, 여러분들도 의견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래서 김태환 조직부장님, 예. 어때요? 지금 청소노동의 문제와 비정규직 문제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고, 청소노동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해결되는 것이 바람직한지, 대안의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발언을 해주시고, 그러면 여기 시청자분들이 아마 의견을 동의나 또는 새로운 제안 이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것이 바로 함께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서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들고요. 한번 대안을 말씀을 해주시죠. 청소 노동 어떤 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바람직한 형태의 노동으로 만들 것인가?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일단 노동자에게서 제일 중요한 문제가 임금하고 고용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어느 노동자 됐건 간에. 그럼 청소 노동자는 임금은 최저임금이고 고용은 간접고용입니다. 자기가 홍익대에 일하더라도 내가 홍익대 직원이 아닌 아버지를 아버지라 모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데, 우선 간접고용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홍익대에서 잘 드러났습니다. 이번에 지금 요즘에 좀 괴롭게 싸우고 있는 롯데 손해보험 빌딩에서도 드러나듯이, 롯데 손해보험 빌딩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롯데 측은 모든 면담과 문제 해결을 거부합니다. 자신들이 법적인 사용자가 아니다, 아무런 책임도 없는 사람들이고 이것은 용역업체와의 문제라고만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그런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원청에서 결국에 청소 노동자들의 노동조건과 업무의 어떤 형태들을 모두 결정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용역업체들은 결국 원청의 어떤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중간관리의 역할을 이상을 할 수 없는 조건에 있는데, 그것을 법적인 이름으로 치장하고 원청의 책임성을 모두 방기하고 있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좀 생각이 많이 들고, 그래서 저희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된다. 원청이 간접고용, 용역업체에게 모두 맡기는 게 아니라 원청이 청소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직접 고용하고 원청의 사용자성, 단계적으로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롯데손해보험 빌딩 청소노동자 슈콥이라는 업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롯데 측에서도 사용자성을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롯데가 이것을 책임질 문제다, 용역체에만 맡겨줄 문제가 아니다라고 그것을 법적으로 좀 약간 명문화해서 원청도 이 고용과 임금에 대한 문제들을 공동으로 책임져야 한다라는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같은 문제에서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문제에 있어서도 청소 노동자들의 노임 단가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여러 논의들이 많이 있는데, 최저임금에 반드시 구애받지 않는 실질적인 임금이 될 수 있도록 청소 노동자들의 임금 수준에 대한 제도, 청소 노동자들만이 아니라 최저임금 책정 제도 자체가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민주노총에서는 50%의 정규직 임금 50%를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논의도 중요하겠지만은 여러 가지 좀 실질적으로 생활이 보장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토론들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제도적인 어떤 간접고용과 최저임금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다 반드시 지금 진보 대통합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정당 차원에서만 이것을 추진하기는 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청소 노동자들의 직접적인 어떤 청소 노동자들의 민주주의가 많이 필요합니다. 청소 노동자들이 현장에서
자신들의 목소리가 억압받지 않을 수 있는 구체적인 어떤 조직적 장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고, 그것이 결국 저희는 노동조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나서 청소 현장에서의 민주화가 어느 정도 발생을 했거든요. 그 현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는 현장과 노동조합 없는 현장은 청소노동자 인격적 대우 자체가 천지차이입니다. 실제로 임금도 최저임금을 대부분 넘어섰고, 간접고용이라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고시키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들도 노동조합이 만들어지면서 생성이 된 어떤 환경이 있는데, 노동조합 없는 현장들은 여전히 그런 환경이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청소노동자들의 인간적인 대우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간접고용과 최저임금의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마련하기 위한 구체적인 어떤 방안들, 그리고 그걸 원청사회 연장성과 생활임금을 보장해 법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어 마련을 하고,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청소노동자들이 직접 현장에서 자신의 목소리들을 반영할 수 있는, 그리고 자신들이 직접 나설 수 있는 그런 조직,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그리고 그것을 만들고 싸우는데 시민 여러분들의 지지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청소 노동자들 부분들을 계속 보면서 느끼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용의 안정성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1년 단위 계약을 하시거든요. 1년 단위 계약을 하는데 사실상 1년이 안 지켜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반장이 기분 나쁘면 그냥 잘라요. 그냥 바로. 그리고 이 원청에서는 전혀 상관없다고 말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호텔의 예를 들자면, 호텔 정규직 직원이 용역업체 직원들을 교육을 시켜요, 실제로. 오게 되면. 계속 교육을 시키고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왜 그 사람들의 원청은 상관이 없냐, 이런 식이거든요. 예를 들자면 이게 고용이 어느 정도 불안하냐면, 대우 빌딩 같은 경우에서 보면 건물주가 바뀌게 되면은 이 하청업체가 바뀌잖아요. 그러면은 대량 해고를 시킨다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나마 좀 잘 보인 사람들은 반장이랑 어떻게 사바 해갖고 바뀌더라도 좀 이렇게 좀 계속 가는 경우들도 있고. 근데 대부분 이게 문제가 계속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노동조합이 중요한 게, 노동조합이 그 빌딩에서 노동조합이 있다. 그러면 건물주가 바뀌더라도 고용승계. 회사가 바뀌게 되면, 회사가 M&A로 한다 할지라도 고용승계에 대한 부분들이 있죠. 근데 이게, 원하청 관계로 돼 있다 보니까, 이 고용승계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거를 갖다가 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진보대 통합 과정에서도 새로운 정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도 이 중간 착취 부분하고 고용승계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을 이게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이 임금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틀림없이 건물주하고 용역업체하고 계약이 있어요. 근데 얼마에 계약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얼마에 계약했는지 알면 너무 지나치게 착취하는 거는 중간 착취 못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걸 할 수가 없는 부분들을 우리는 빨리 이걸 밝혀갖고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지는, 그래서 좀 투명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주가 너무 지나치게 청소용비를 깎아갖고 지나친 강도의 노동 강도를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뭔가 방법을 좀 생각해야 됩니다. 모든 노동조합을 포함해서 하여튼 우리가 사회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민주적인 합의를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는 것,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또 보완돼야 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을 텐데, 어떠세요? 청소 노동자, 그 다음에 또 홍익대 같은 경우는 이제 경비하시는 분들 해가지고 함께 일종의 파업을 했었죠. 그랬더니 엄청난 돈을 들여서 대체 인력을 사용하고, 그런데도 이제 감당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연대를 통해서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홍익대 문제에 결합을 하고 해서 이루어졌는데, 이 청소 문제에 대해서 직접 고용 형태가 이루어져야 된다. 원청과 인권단체 협상이 이루어져야 된다. 아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이 청소노동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뭐 하청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하잖아요. 이 원청과의 어떤 교섭이 이루어지려면 굉장히 법과 제도 면에서 제한이 돼야 될 텐데, 그러니까 금지시키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 직접 고용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겠죠. 그런 측면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할까요? 일단은 지금 간접 고용을 규정하고 있는 여러 제도들이 도급제도나 파견제도 같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각자 도급 가능과 파견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각자 어떤 업종이 그걸 가능하냐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런 파견과 도급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상시 업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종류들을 많이 줄여 나가는 게 제도적인 어떤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청소 업무나 이런 것들도 원래는 다 직접 고용 정규직이었지만 옛날에는 그것들이 다 해고되고 나머지 간접 고용을 채워져 도급업이 가능하고 파견업이 가능하다 이런 업종들로 그렇게 명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본이 그걸 다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의 제도적 보완들이 앞으로 마련되려면은 지금 노동법을 규정하고 있는, 그리고 노동법과 사업에 관련된 도급업이라든가 파견업에 대한 그런 법률 제도들이 대폭적으로 좀 사용되는 것들이 제한돼야 된다. 이런 일들은 도급업으로 사용될 게 아니라 직접 고용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정확하게 되도록 앞으로 법적으로 좀 다시 좀 다듬어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제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단지 이게 청소 노동자 문제만은 또 아닌 것 같다는 그런 생각들도 많이 들거든요. 지금 청소 노동자 문제로 저희 공공운수노조에서 많이 싸우고 있지만, 청소 노동자 말고도 여러 노동자들, 다른 현대자동차 비정규직만 하더라도 하청이고 이런 문제들, 불법 파견인데, 그런 것들도 다 같이 다뤄줘야 될 문제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좀 한번 다른 입장에서 한번 접근해 보는 방법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를 들면 이 홍대에서 이제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가 하청 용역업체를 한번 만들어 보자, 노동자들이. 그런 얘기도 한번 했었거든요. 그래갖고 노동업체를 만들어서 그 원가를 밝혀서 그거를 따내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노동자 자주회사의 형태들이죠. 근데 이 방법도 한번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특히 지금 그 공공기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보고 있으면 어떤 형태가 되냐면, 지금 정부에서 지금 기능직 시급이 없어졌어요. 올해. 기능직 시급이 없어졌다는 얘기는 기능직 시급이 하는 일들을 전부 다 도급으로 주고, 용역으로 도급으로 다 보내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당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고용 불안의 문제를 우선 빨리 해결을 해야 된다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말씀하셨듯이 첫 번째 중요한 건 노동조합입니다. 그분들한테. 그분들을 빨리 노동조합으로 해서 일단 조직화 시켜야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이분들의 또 노동자 자주회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대응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해야 되고, 또 제가 생각해 볼 때는 이 파견업체의 문제는, 이 파견업체 노동자들의 힘만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이게 사실은 정규직 노조의 힘이 필요해요. 롯데가 만약에 롯데가 아니라 다른 데였었다라면 정규직 노동자들과 노조와의 연대 투쟁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롯데는 정규직 노조가 없어요. 아예 없어요. 거기 있는데. 아, 거기는 있어요? 그 건물은? 아, 저는 잘 모르는데 롯데는 거의 그래요. 예, 롯데는 거의 그래요. 그래갖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좀 이 연대에서 움직일 수 있어야지만 되거든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지금 그런 형태들이고요. 그 동일오토가 사실 승리할 수 있었던 것도 잘 보게 되면 기아자동차 정규직 노조가 열심히 도와줬어요. 사실 이 현대 같은 경우 굉장히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현재 정규직 노조가 그다지 그렇게 잘 도와주지 않았단 말이에요. 열심히 도와준 편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는 그만큼 힘들었고, 좀 그런 이게 문제가 지금 있는 문제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노조를 빨리 좀 이 비정규직, 미조직 그 비정규직 하청 그 기업들에 대해서 빨리 조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시민들의 격려와 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노동자들 자체가 노동자성을 잘 몰라요. 거기 가보면 실제로 가보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이 도와줄 수 있어야지만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합니다. 일단은 좀 약간 거기서 보충을 드리면은 일단은 핵심은 여러 대안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청소 노동자들이나 건청소 용역업체 중에 사회적 기업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전에 굉장히 좋은 뜻으로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하고, 노동자들에게도 적정한 임금을 주고자, 임금과 고용 상태를 안정화시키고자 하는 좋은 의도로 만들었던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인정도 받고. 그런데 그런 회사들이 결국에는 그 벽을 넘어서기가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용역업체라는 것 자체가 운영을 하려면 어쨌든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냐. 원청에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원청에서 도급단가 이렇게 줘버리고 그렇게 원청에서 덤핑을 쳐버리면 용역회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청의 사용자성이 중요하다. 저희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 아까 말한 자주관리를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체계가 마련되더라도 구체적인 재원은 결국 원청에서 나온다. 그런 측면에서 정규직 노조와의 연대도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근데 롯데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쉬운 문제가 아닌 게, 롯데그룹의 20개 노동조합 중에 딱 한 개 노조만 남고 모두가 이제 다 한국노총소속이거나 어용노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의 노조가 남은 게 바로 롯데손해보험인데, 이 정규직 노조마저도 롯데손해보험 청소 노동자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냐면 저거 대신을 하려고 하더라도 저 노조위원장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학교 총무과라든가 용역업체에서 이미 노동조합을 무시합니다. 용역업체는 용역업체 슈콥이라는 곳에서 롯데에서 지시를 받아가지고 다 사진도 찍고 용역깡패도 다 썼는데, 그걸 정규직 노조위원장이 항의를 하니까 그냥 듣지도 않고 그냥 지나가버리고, 폭력사태가 발생해서 항의를 했는데, 폭력사태 청소 노동자들과 같이 시민들이 깡패들에게 두들겨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정규직 노조가 아무 힘이 없었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악랄하게 원청 자본이 나서고 있는 것들은, 나서고 있는 현실들이 롯데라는 어떤 기업의 또 다른 어려움인데, 그걸 또 극복하려면 정규직 노동자들도 예전에 지금 같은 경우 정규직 노동자들 기득권이라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정규직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데 결국 정규직 노동자들 같은 노동자일 뿐이고, 결국 회사가 원청에서 원청 정규직들도 자본에서 구조조정하고 정리해고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란 거를 스스로 알고 자신들도 좀 힘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같이 그렇게 맨날 자본이 이야기하는 대로 쫓겨다니는 게 아니라 스스로도 뭉쳐가지고 힘을 갖고 올바른 목소리를 내야 되고, 청소 노동자들이나 밑에 노동자들이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돼요. 지금 시민들 중에 많은 분들이 정규직일 텐데, 사실 그 정규직, 우리 현장의 정규직이신 분들도 내 옆에 청소 노동자들 문제에 대해서 혼자서는 말씀하시기가 굉장히 힘이 들 겁니다. 왜냐면은 그 청소 노동자들이 거기 노조 만들었다 하더라도 정규직 노동자들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도 함부로 말 잘못했다고 회사한테 밑보이면 어떻게 되냐, 이런 고민들 실제로 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롯데가 그렇습니다. 그런 현실이기 때문에 롯데에서는 아무런 그런 게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맞는데도. 저는 이 청소 노동자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규직이 됐건 어디가 됐건 모두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신의 결국에는 월급 받고 사는 노동자라는 걸 좀 우리 스스로가 다시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에서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도 사실은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노동자인 경우가 대부분이고,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근데 우리 지금 노조에 있어서는 노동조합, 정규직 중에서도 조직이 잘 돼 있는 곳이 있고, 또 비정규직 같은 경우는 많은 경우 굉장히 좀 부실한 경우가 상당히 있죠. 개별화되어 있고, 청소노동자 같은 경우도 이 조직화의 과제가 굉장히 큰 과제라고 생각이 들고, 임금단체 협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하게 되면 그게 어느 정도 힘있게 할 수 있느냐, 파업의 무기가 어떤 것이냐, 이런 거에 따라서도 이 투쟁의 결과가 굉장히 달라지는데,
우리 사회에서는 여전히 그 노동조합이 그 좀 취약하죠. 그래서 노동조합의 문제가 골물대로 골마서 터져도 연대가 되지 않으면 또 쉽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노동조합만의 힘으로는 그것이 정규직이 됐든 비정규직이 됐든 굉장히 그 문제 해결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각계각층의 어떤 그 연대의 중요성, 필요성 뭐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표적으로 뭐 기흥전자 같은 경우 6년을 끓는 그런 8년 비정규직, 예, 만 6년에 걸친 그 투쟁 속에서 결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본인들의 강고한 투쟁, 그리고 아주 결연한 연대, 그 각계각층에 여기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만의 문제로는 해결되지 않는 측면이 분명히 있죠. 그 법과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러려면 불가피하게 정치적인 문제하고 그 연관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1, 2차 희망버스를 통해서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전국적인 문제가 된 거죠. 그래서 수없이 연대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러니까 사회적 쟁점화되고, 그리고 3차 희망버스, 그 7월 30일이죠. 예, 이런 일정도 잡고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결합을 하고 그러면서 겨우겨우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하고 이랬을 때 과연 진보 정치는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예, 노래 한 곡 듣고 좀 쉬었다가 이 청소노동의 문제와 그 진보 대통합의 문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 푸르게 강물도 푸르게 아름다운 이곳에 내가 있고 내가 있네. 손잡고 가보자 달려보자 저 광야로 우리들 모여서 말해보자 새 희망이 하늘은 파랗게 구름은 하얗게 바람도 불어와 부른 내 마음 좋은가 우리 사는 이곳에 사랑하는 그대와 노래하리. 지나고
사랑 영원히 영원히 우리 모두 다 끝없이
자, 여러분 저 휴식을 함께 취하셨습니까? 예, 노래 이렇게 저 듣고 이 열대야가 기승을 부리는데 이렇게 끝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계셔서 이 방송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진보대 통합에 대해서 중요한 일정이 있죠. 올해 그러니까 이번 7월까지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됩니다. 연석회의와는 질적으로 다른 훨씬 더 폭넓은 형태의 정당과 단체, 개인이 참여할 수 있는 그것이 이번 달 7월까지 구성하기로 합의가 됐죠. 그리고 내일이죠. 7월 19일 진보대 통합에 관한 토론회가 있습니다. 민주노총에서 제목이 내일인데요. 7월 19일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 이제는 뭐 연석회의 이런 게 아니라 통합진보정당의 문제로 나아갑니다. 건설에 있어서 남은 쟁점과 해결 방안에 대해서 민주노총에서 13층 대회의실이죠. 저녁 7시에 커널뉴스 싱크TV에서도 생중계를 하고요. 해서 사회는 정성희 소통과 혁신연구소장, 발제는 임승철 혁신네트워크 운영위원이죠. 그 다음에 토론은 한석호 전 진보신당 사무총장, 그리고 김장호 민주노동자 전국회의 부의장, 그 다음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 참여해서 새로운 통합진보정당 건설에서 노동 중심성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오늘 우리가 노동의 문제, 구체적으로 청소노동의 문제와 또 비정규직 노동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그리고 다음에 내일 다룰 토론의 주제 중에 성찰하는 참여당, 국민참여당의 통합당 합류는 노동자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그리고 세 번째, 패권주의와 분파주의를 극복하고 민주적 당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가지고 내일 7월 19일 화요일이죠. 화요일 민주노총 13층 대회의실에서 토론회가 있으니까 생방송 참여하실 분들은 직접 민주노총으로 오셔도 되고요. 그리고 생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앞 시간에 우리가 진보대 통합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는데 굉장히 진보대 통합 그러면 워낙 이야기할 게 많으니까 어려울 수가 있는데 우선 공공노조 서경 지부에 대한 소개와 함께 그 활동을 하게 된 계기라든가, 왜냐면 지금 개인적인 소개는 전혀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속에서 진보대 통합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문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공공노조 서경지부라는 조직 소개를 하면서 그냥 말씀을 드릴 텐데요. 저희로 말할 것 같으면 공공노조라고 하는 건 하나의 큰 산별노조고, 저희는 그 노동조합의 하나의 설치된 지부입니다. 근데 지부인데 저희가 특수성은 주로 공공부문에 소재에 있는 비정규직들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작은 사업장들, 큰 사업장 가리지 않고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지역에서 좀 조직을 한다. 정식 명칭이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 지부거든요. 주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비정규직, 중소 영세 사업장의 비정규직들을 모아내고, 그 비정규직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제일 좋은 곳은 결국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지역에 있는, 그리고 서울의 같은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싸울 때 가장 빨리 올 수 있는 사람들이고 함께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비정규직 조직화와 지역운동, 지역의 활성화, 지역에서 연대를 만들자라는 걸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비정규직들은 다 그러니까 좀 주변입니다. 보면은
핵심이 보면 그러니까 학교에는 선생님들이 있지만은 그 선생님들의 뒤에 있는 비정규직들은 보이지 않죠. 그리고 청소 노동자들도 각자 다 어느 학교, 어느 대학교건 어느 빌딩이건 다 있지만은 거기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거기서 주인이라고 할 때 그 사람들은 그 뒤에 있는 주변이고 또 뭐 그런 경우에 있는 노동자들이 거의 비정규직들입니다. 그런 주변과 핵심을 나누고 있는 것들을 좀 극복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조직의 어떤 출범 이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결국에는 학교도 다니고 하면서 나와서는 이것저것 하다가 결국 노동조합에 들어오는 게 이 지부 조직이 함께한 거는 08년 촛불 때 시점부터 아마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그전에는 좀 다른 일도 이것저것 했었고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저희 공무노조 서경지부가 좀 만들려고 했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어쩌다 보니까 지금 청소 노동자들이 많이 좀 부각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아까 처음에 말했던 성신여대 비정규직 65명 집단해고 사태를 저는 복직시킨 투쟁이 2008년에 있었고 이후에도 계속 청소 노동자들이 대학교를 중심으로 조금씩 늘어왔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청소 노동자들을 노동조합으로 함께 만들고 그리고 그 지역에서 있는 청소 노동자들부터도 하나로 뭉치게 하는 작업들을 계속 좀 만들어 왔습니다. 가령 공공노조 차원에서 청소 노동자 전략조직화 사업을 계속 해왔는데 그러면서 지금 대학교에 있는 곳 북부 쪽에 서울 북쪽에 있다 북쪽이라 상대로 고려대를 중심으로 한 몇 개 대학, 성신여대나 덕성여대, 동덕여대 이런 곳이 다 노동조합이 저희로 조직이 되어 있고 또 연세대, 이화여대, 홍익대 이번에 유명해져서 그런 곳도 다 노동조합이 조직이 됐는데 일단은 그런 지역에 있는 청소 노동자들의 청소 노동자 비정규직들부터도 지역에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그런 활동들 저희가 기획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